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기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행자 알베르토가 기상천외한 묘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알베르토는 작년에 회색곰과 함께 동굴에서 2달 동안 살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알베르토가 다진 고기를 몸에 바르고 피라냐가 있는 수영장에 뛰어든 거 기억하시나요? 활화산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은 것도 잊지 않으셨죠? 자, 이제 잊으세요. 오늘 알베르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미친 트릭을 선보일 거예요. 특히 바로 여러분을 위해 거대한 푸른 고래에게 삼켜질 겁니다. 알베르토가 북대서양으로 향합니다. 대왕고래와 카칼로트를 만날 수 있는 광활한 바다죠. 요트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해합니다. 에코로케이션과 쌍안경을 사용해서 고래를 찾으려고 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알베르토는 배에 앉아 수평선을 관찰합니다. 소나의 움직임이 감지돼요. 신호방향을 바라보니 하늘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대왕고래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예요. 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예요. 자, 알베르토는 고래의 목구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푸른 고래가 입을 벌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합니다. 고래의 입은 고래뼈로 가득 차 있어요. 고래뼈는 치아를 대체하는 강모입니다. 각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이것으로 만들어져요. 고래는 물을 빨아들인 다음 밀어냅니다. 강모는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이 액체와 함께 입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요. 고래뼈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알베르토가 가까이 헤엄칩니다. 고래가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고래는 수십 갤런의 물을 흡수하고 알베르토를 빨아들여요. 우리의 영웅이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은 여러 방향으로 튀고 코끼리만한 거대한 혀가 알베르토를 사방으로 던집니다. 알베르토는 목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물은 다시 튀어나옵니다. 혀를 따라 입구 쪽으로 미끄러지지만 고래가 입을 닫아 고래뼈에 부딪혀요. 조금 아파요. 몇 개의 강모도 떨어집니다. 혀가 그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알베르토는 고래의 목구멍을 꽉 쥐고 버텨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관을 만납니다. 고래의 구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거대한 동물의 목구멍은 주먹만한 크기예요. 하지만 늘어날 수 있죠. 알베르토는 이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는 자신의 키만큼 몸을 쭉 뻗어 목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웅은 좁은 식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져요. 그러다 속도가 감소합니다. 공간이 좁아지고요. 이제 알베르토는 힘겹게 앞으로 기어갑니다. 여기는 매우 미끄러워서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식도가 수축해서 알베르토를 더 밀어냅니다. 이제 알베르토는 뱃속으로 들어가요. 어둡고 비좁고 끔찍한 냄새가 나요. 알베르토는 성냥에 불을 붙이고 싶지만 주머니가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불을 피우는 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첫째,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높아요. 둘째, 뱃속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는 손전등을 꺼내 그곳을 살펴봅니다. 위벽은 좁고 끊임없이 맥동하고 있어요. 알베르토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무릎 깊이까지 액체에 잠겼어요. 그의 주변에는 물고기 해골, 난파선, 슈퍼마켓 바구니, DVD, 램프, 모비딕 책이 보여요. 사실 이건 거짓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플라스틱 병이나 작은 오징어 정도일 거예요. 그건 그렇고 카칼로트는 대왕고래와 달리 목이 넓고 길어요. 이를 통해 큰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 모금으로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어쨌든 카칼로트의 뱃속에서는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오징어를 통째로 삼킨 적도 있어요. 이 오징어의 길이는 14m에 달합니다. 작은 버스 크기와 맞먹어요. 하지만 카칼로트는 오징어 몸의 유연한 구조 덕분에 그런 먹이를 삼킬 수 있었어요. 좋아요, 알베르토에게 돌아가 보죠. 고래 뱃속에서 끔찍한 냄새가 납니다.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가 위액에서 소화되는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알베르토는 위액이 자신의 슈트를 찢는 것을 느낍니다.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여긴 너무 붐벼요. 손으로 위벽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알베르토를 점점 더 압박해요. 액체가 그의 피부를 자극합니다. 알베르토는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요. 국의 반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왜 효과가 없을까요?
알베르토는 절망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자신의 마지막 모험인 것만 같아요.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멈춰! 심호흡! 바로 그거야! 알베르토는 산소 탱크를 열고 신선한 공기를 뱃속에 채웁니다. 이제 고래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배가 욱신거리고 위액이 거품을 일으키며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벽이 너무 많이 수축해서 식도를 통해 알베르토를 짜냅니다. 그는 남은 생선과 액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식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숨쉬기 힘들어하지만 터널 끝에서 빛을 봐요. 고래가 그를 뱉어냅니다. 살았어요. 그는 모험에서 무사히 탈출한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배로 돌아와 해안으로 항해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건 뭐죠? 카칼로트예요. 운이 좋았어요. 알베르토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거대한 동물의 입으로 곧장 향해요. 카칼로트는 물을 흡수합니다. 알베르토와 함께 여러 마리의 물고기와 문어 한 마리가 그곳에 도착해요. 카칼로트는 혀로 알베르토를 여러 방향으로 밀고 먹이를 모두 삼켜요. 목구멍이 충분히 넓고 알베르토는 쉽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미 알베르토가 숨을 거의 쉴 수 없을 정도로 식도가 너무 꽉 조여 있어요. 게다가 산소 탱크도 없어요. 알베르토는 마치 덕테이프로 단단히 감싸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기도 없어요. 그는 식도 깊숙이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문어와 함께 커다란 촉수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와우, 거대한 오징어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알베르토는 온몸을 떨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요. 위벽이 얼굴을 누르고 있어요. 그때 알베르토가 이를 깨물어요. 지진이 시작됩니다.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이 밖으로 나와요. 마침내 알베르토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오징어 한 마리가 최대한 멀리 헤엄쳐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슬라임 투성이네요. 땅은 부드럽고 움직이고 있어요. 주위에 움직이는 벽을 느끼면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의 선장이며 방금 강력한 크라켄에게 잡아먹혔어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뒹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발을 디딜 때 큰 나무 조각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거의 쓰러뜨릴 뻔해요. 그 나무 조각은 크라켄이 삼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전체 선원들을 산채로 삼켰기 때문에 선원들도 이 짐승의 뱃속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명소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은 식도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인도하네요. 나무 조각을 잡고 끈적끈적한 안쪽을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두워서 셔츠에서 천 조각을 찢어 커다란 널판지에 싸서 불을 붙여요. 이 임시 횃불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에 있는 큰 정맥들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정맥에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여러분이 발견해 바닥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포함해 배에서 나온 더 많은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어둡고 냄새나는 내부에서 선원들을 찾고 있어서 저 거대한 금더미들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각각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터널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요. 입으로 도로 기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은 직감을 믿고 슬라임과 다른 액체들로 덮인 가장 작은 터널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해요. 횃불은 나중에 다시 쓰게 불어 집어넣어요.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잠시 갇히게 돼요. 크라켄은 아직도 헤엄치고 있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듯 멈췄어요. 거대한 정맥과 혈관이 느려지고 여러분이 기어가고 있는 살의 터널은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액체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산이 옷을 통해 타들어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크라켄의 뱃속 중 한 곳에 있어요. 셔츠를 벗고 널판지 위에서 노를 저어 산성 호수를 건너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갑자기 크라켄이 행동을 개시하고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널판지를 붙잡고 눈에 산이 들어가지 않게 떠 있어야 해요. 눈을 감아요. 이제 여러분은 소화가 일어나는 위아래로 더 멀리 던져졌어요. 여기는 산이 더 강해서 안에 있는 건 뭐든 녹여요. 냄새가 지독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선원들 중 일부가 작은 섬의 한가운데에 발이 묶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몇몇 상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뚫고 가면서 선원들에게 당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무 조각에 올라타서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요. 이번엔 위산이 나무를 녹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선원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판자를 던져줘서 그 판자 위에 올라타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요. 해안으로 올라가요. 모두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출구는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더 많은 물이 많은 해양 동물들과 함께 스며들고 있어요. 산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요. 잠시 후 크라켄이 산성수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커다란 흑동고래를 삼켜요. 그게 크라켄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이 움직이면서 모두를 내던져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래 위에 올라타 고래를 꽉 붙잡아요. 크라켄은 어떻게든 고래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의 안쪽 벽은 고래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선원들은 여전히 고래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네요. 마침내 크라켄은 고래를 뱉어내고 해저로 헤엄쳐가요. 새로운 닥친 도전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줘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숨쉬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선원들 중 몇몇은 배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잡고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각 하나에 헤엄쳐 올라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선원들은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최악인 건 상어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물 밖에 있기 위해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어느새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밤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2047년 7월 21일 남카리브해 올 게 왔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연구소는 파나마 해안에서 거대한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걸 확인했어요. 메갈로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의 임무를 맡고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안에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생일인데 케이크는 기다려야겠네요. 이미 표본을 준비했어요. 코끼리 10마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경 안정제로 메갈로돈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진정제는 30분 안에 효력을 다할 거예요. 좋아, 이제 가야 할 때네. 라며 수석연구원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요. 거기서 행운을 빈다. 그리고 기억해, 터빈 근처에는 가지 마. 아, 맞아요.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게 하기 위해 상어 앞에 그걸 설치했었죠.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메갈로돈은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요. 시계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춰요. 혹시 모르니까요. 상어는 수면 아래에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길이가 18m고 무게가 아마 50톤 정도 나가요. 철도 차량만한 크기예요. 엄청 큰 소녀죠. 네, 수컷은 12m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더 가까이 헤엄쳐가서 장갑을 벗은 다음 손을 뻗어 만져요. 메갈로돈의 피부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인 사포와 같아요. 이게 꼬리 지느러미 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수영할 때 항력을 줄여주죠. 아래는 어때? 빨리 해! 다 괜찮아요, 페레즈 박사님. 눈 깜짝할 새 끝낼게요. 태블릿을 꺼내 엑스레이 앱을 열어요. 그걸 앞에 들고 메갈로돈의 몸을 따라 움직여요. 화면은 강한 근육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보여줘요. 붉은 조직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하얀 근육 조직이 있는데 이건 산소를 받지 않고 갑작스러운 속도의 폭발에만 사용돼요. 설정을 골격 보기로 전환해요. 모든 연골, 여러분의 귀와 코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유연한 물질이에요. 이게 상어의 무게를 가볍게 유지시켜서 귀중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물속에서 속도를 내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빠르기도 해요. 시속 17.5km 정도로 백상아리보다 2배 더 빠르죠. 상어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메갈로돈의 몸의 무게는 내장기관을 짓누를 거예요. 너 몇 살인지 보자. 등뼈를 확대해봅니다. 턱처럼 석회화되어 있어서 둘 다 튼튼하죠. 앱에 있는 디스크 중 하나를 교차시켜봅니다. 척추에는 띠가 있어요. 나무의 고리처럼 상어의 나이와 성장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걸 세어봅니다. 15살. 인생의 반쯤 지났네요.
두개골은 상어의 Y자 모양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밀도가 더 높은 연골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둥이는 스펀지처럼 유연하고 부러지지 않고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진정제 투여 20분 남았어. 현재 상태는 어때? 수석 연구원이 다시 무전기로 수신해요. 근육과 골격을 분석했어요. 감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알겠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 한쪽으로 헤엄쳐가요. 등골이 오싹해요. 마치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힘없는 고기 덩어리. 다음 먹잇감처럼요. 안녕. 눈꺼풀만 있으면 네가 확실히 기절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눈 뒤에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귀가 있네? 확실히 상어는 웨이가 없지만 청각은 여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거대한 물고기는 축구장 10개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메갈로돈의 관심을 끄는 건 불규칙한 철벅거리는 소리의 저주파수예요.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죠. 상처 입은 먹잇감. 거기서부터 옆선을 따라가요. 상어의 몸 옆면을 따라 뻗은 구멍은 이건 물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하는 상어의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근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요. 기본적으로 상어의 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귀와 같아요. 네 콧구멍을 검사할 거야. 먹잇감을 정확하게 냄새로 찾아내서 사람처럼 목구멍과 호흡기로 이어지지 않아요. 즉 상어는 재채기를 할 수 없단 거예요. 아주 미미한 냄새조차도 코로 흘러 들어가요. 감각세포로 덮인 피부의 주름들을 지나 그 정보를 뇌로 통하는 후각망울로 보내요. 대백상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에서 단 한 방울의 피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시계를 봅니다. 10분 남았네. 아가미를 검사해요. 물은 그걸 통해 흐르고 아가미는 거기서 산소를 추출해요. 이곳은 또 근본적으로 폐 기능을 수행하며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혈액이 그걸 운반하죠. 순환계 보기로 전환해요. 저기 있네요. S자 심장. 몸집에 비해 작고 심실이 2개밖에 없어요. 심장은 혈액을 아가미로 보내고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아 신체 조직으로 이동시키죠. 상어를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은 피를 따뜻하게 해요. 이건 심장으로 이동하거나 멀어지는 정맥과 동맥이 서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물고기와 달리 환경보다 따뜻하고 의존적이지 않은 혈액으로 메갈로돈은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더라도 시원한 물에서도 사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숨을 수 없단 뜻이에요. 몸의 모든 것들은 냄새를 맡고 어떤 먹잇감이라도 삼키도록 고안되었어요. 바이탈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 어서 마무리해. 거의 다 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이 회피하던 거예요. 입과 소화관이요. 여러분은 턱까지 헤엄쳐 메갈로돈의 얼굴로 흐르는 물살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조심해요. 턱은 더 나은 검사를 위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대해요. 가로 3m, 높이 2.7m. 친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입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먹잇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최대 100도까지 열릴 수 있어요. 큰 물고기, 고래, 심지어 다른 상어들도요. 하루에 1134kg의 음식이 필요한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1년 내내 먹는 것보다 더 많아요. 턱은 자동차에 치이는 것처럼 13,607kg의 힘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대백상어는 턱 힘만 1,814kg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쥐꼬리만한 72kg이에요. 그리고 저 이빨들 5줄에 250개.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고래뼈를 바로 자를 수 있죠. 이빨은 목구멍 쪽으로 뒤로 비스듬히 나 있어서 어떤 것도 이빨의 악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장 큰 것은 손의 크기만 해요. 매혹적이네요. 심지어 홀릴 정도예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헤엄쳐요. 몇 센티미터만 더요. 그때 슝! 터빈의 흐름이 여러분을 그 입으로 곧장 보내버려요. 물의 힘이 여러분을 목 안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엑스레이 스캐너는 감각세포로 가득 찬 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종에겐 운 좋게도 상어는 인간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전 미각 테스트를 한 후에야 그것을 깨닫죠.
그래서 상어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뉴에 있는 걸 그냥 맛보기 위해서죠. 사과 크기의 금속 구체를 하나 꺼내서 그 목구멍으로 밀어 넣어요. 탐사선이 식도를 통과해요. 상어의 먹이 미끄럼틀은 우리의 것처럼 얇은 관이 아니에요. 넓고 위와 거의 구분할 수 없어요. 위는 U자 모양이고 아주 강한 산과 효소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음식을 씹지 않아요. 상어가 통째로 삼킨 무엇이든 간에 곤죽 같은 액체로 바꾸죠. 거기서부터 스프는 장으로 이동해요. 이 정도의 크기는 동물치고는 비교적 작아요. 하지만 진화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장 내부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먹이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